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드디어 빠졌습니다. 네, 빠지기도 하는군요. 네. 9거래일 연속 상승을 끝내고 오늘 정도 하락은 뭐 봐줄 수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팔 것이냐 가장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종가까지 별로 많이 안 사다가 종가 끝나고 나니까 꽤 많이 샀네요. 네, 마지막에 다 샀습니다. 네. 뭐 저도 뭐 마이너스로 기억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플러스 1,800억 정도 네. 코스피의 순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는 1,300억, 2,000억씩 코스피 코스닥 각각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1,800억을 코스피에서 샀고 코스닥에서는 700억 매도했습니다. 예. 기관은 3,000억, 1,300억씩 둘 다 순 매도를 했고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85% 하락을 했습니다. 2,400 꼭지까지 딱 갔다가 예. 바로 다시 좀 내려왔고요. 코스닥은 1%딱 떨어졌습니다. 네. 사실은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설날하고 추석 연휴 전에는 세뱃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주식을 파는 경향이 많았어요. 네. 왜냐면 내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나 세뱃돈 마련해야지 이러면서 조금 더 오르면 팔을까? 이랬는데 항상 떨어졌어. 내 기억으로. 근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지 떨어지는 게 디폴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르면 대단한 거야. 이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세뱃돈을 막 1,000만 원씩 인출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친척이 없나 보네. 친척 한 30명 만나보세요. 1,000만 원씩 인출하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거고. 네. 뭐 해봤자 100만 원 아닐까요? 아니야. 그 제사상도 몇백만 원씩 차리는 사람들 있어. 현금이 필요하신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금도 많이 필요해. 제일 많이 연중에 제일 많이 필요한 현금 필요할 때 이때 아닙니까? 참 이거 아이러니에요. 뭐 증명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명절을 앞두고는 좀 매도하는 움직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설날 때 뭐 용돈을 줘야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오랜 기간 휴장이 있으니까 그 이후 그 사이 동안에 이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뭐 리스크나 이런 거를 좀 우려해서 미리 좀 팔아두는 건지 뭐 섞여 있겠지만 친척이 별로 없죠. 90년대생들부터는. 뭐 그렇긴 합니다. 애를 확실히 들르니까. 그렇죠. 애가 많아야 뭐 둘이죠. 저희는 둘은 기본이었고요. 많게는 넷 또는 여섯. 인간 아니게 느껴지죠. 6명. 6명이요? 4명은 종종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뭐 친가나 외가 처가나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막 서너 명씩 있는 집도 꽤 많아요. 저 부모님 세대도 4명 정도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세대 4명은 뭐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세대 4명이면은 그 자식들 세뱃돈 하려면 돈 좀 필요하죠. 그래서 싫어하잖아요. 설날 추석이 어렸을 때만 좋았어. 나이 먹고 어른들 참 힘들었겠구나. 그때 어른들 참 여유 있어 보였는데. 뭐 노느라 정신 없어서 그랬겠죠. 뭐. 그런가. 네. 항상 좋은 날이었어요. 네. 네. 근데 뭐 설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기분은 뭐 좋습니다. 네. 오늘 업종은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보험 섹터였습니다. 오늘 뭐 국고채 금리도 조금 올랐는데 10년물은 한 3.5bp 정도, 3년물은 1.4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기준금리도 좀 밑돌고 있네요. 10년물이든 3년물이든 다 밑도는 것 같습니다. 보험 섹터에서 뭐 현대해상 6%, DB손보 5%, 한화손보, 흥국화재 4%대 오늘 보험주가 이렇게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은행주 따라가려나 싶기도 한데요. 보험사 신용대출 금리가 13%에 육박을 했다. 최고금리 기준이지만요. 그리고 신용금리 그 신용 점수 있잖아요. 네. 이게 900점 넘으면 꽤 괜찮은 등급이거든요. 보험 담보 대출 말하는구나. 도대체 보험에서 무슨 대출인가 했더니. 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도 하는데 그 신용대출 금리가 13% 육박했고 신용 점수가 900점이 넘는 사람도 뭐 10%를 넘는 대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금융당국에서 은행만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는 굉장히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되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도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항공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여행주도 좋더니 항공주도 좋습니다. 요즘 리오프닝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에어부산, 제주항공 4%대 상승을 했고요. 진에어, 티웨이,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얘들이 많이 올랐는데 언제가 고점일까요? 리오프닝이요? 예. 뭐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한다라고 발표하면 그때 아마 재료 소멸하지 않을까요? 중국 오픈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 이 뉴스까지 그 정도? 그런 이슈에 이제 또 왔다 갔다 거리겠죠. 열기 직전에 연다는 게 알려지면 먼저 뜨면은 열면 피크가 되겠죠. 열면 먼저 뜬다면. 그러니까 먼저 뜨면은
지금처럼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여행이 온대, 우리나라 여행 온대 하고 기대감으로 올라오면 실제로 그 발표가 나고 나서는 별로 심할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때 있고. 사전에 좀 들어오려면은 하고 나서 얼마가 온다 뉴스 나오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네. 연다라고 최종 결정 나면 그때 예. 이제 쭉 위로 한번 솟았다가 떨어질 예. 수도 있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 뉴스가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원래는 호재인데. 네.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한다. 이것도 네. 설날 이전에 실시를 뭐 하는 걸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죠? 확정이 안 됐죠. 네, 2주 후에 뭐 또 네. 발표하고 2주 뭐 뭐 이런 얘기가 18일이나 있습니다. 20일쯤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할 건지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도 논의를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에서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4%대, 3%대씩 많이 떨어졌네요. 어제 많이 오른 기억이 네, 들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네. 크래프톤, SK 바이오팜, 롯데정보통신, 키다리 스튜디오, NC, 넷마블도 다 2% 이상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에서도 오늘 한미약품, 신풍제약, 일동홀딩스, 진원생명과학, 일동제약, 뭐 코로나 관련주들도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내 마스크 해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열기가 좀 식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이버 카카오 올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요즘에 흐름이 단기적으로 보면. 장이요? 예. 네이버 카카오 올랐다 이러면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좀 빠지는 것 같아. 네. 네. 한번 확인 좀 더 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뭐 여전히 근데 외국인 수급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700억 샀고요, 하이닉스 120억 사서 삼성전자는 뭐 마이너스 0.16% 거의 보합이었고 하이닉스도 플러스 0.23%. 오늘 뭐 장이 1%씩 빠지는 장이었는데 네. 반도체 대형주들은 잘 버티는 하루였습니다. 네. 네,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합산해서 시가총액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 합산한 시가총액이 합산한 영업이익 대비 몇 배인가? 이 배수로 보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익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예상한 컨센서스 영업이익이고요. 이 배수가 과거 평균으로 보면 저 점선이 6.8배 정도입니다. 네. 대략 7배 정도. 저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네, 저게 평균이고 현재 시점이 3.8배입니다. 3.8배. 지금 딱 그래프로만 봐도 지금 2000년대 저 때는 아마 IMF 이후여가지고 아마 수요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때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현대기아차 합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저 파란색 선이 시가총액, 회색이 영업이익인데 최근에 파란색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네. 2020년 이후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끝에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또 조금 떨어졌습니다. 밀려온 거죠 지금. 저거 네. 좀 전에 데이터죠. 네, 시가총액이 최근에도 좀 밀렸는데 아직 저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뭐 위에서 조금 밀리는 수준. 그리고 실제 올해만 22년도 1년 동안의 컨센서스 추이만 놓고 보면 하나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네, 컨센서스는 네, 네. 조금씩 아주 낮은 계단 수준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 수요 침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수요 침체 우려를 IT만 받겠느냐, 자동차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꽤 많이 빠졌어요. 현대차하고 기아가 둘 다 20에서 한 25% 정도 작년 4분기에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요 침체 우려를 반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오늘 저녁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간 쉬었잖아요. 네. 근데 그 테슬라 가격을 엄청 낮췄잖아요. 그거 네. 제대로 반영 안 됐잖아요. 그거 근데 판매 숫자가 지금 늘어난다고 또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반등을 할지 네, 얼마나 반등할지. 네,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뜨렸어. 근데 그때 주가가 버텼거든요. 상당히 좋은 뉴스였어요. 가격이 버텼는데, 주가가 버텼는데 판매가 는다는 뉴스가 지금 중국에서 갑자기 급증 뭐 5배인가 뭐 급증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붙었을 때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 저녁 보시죠. 왜냐하면 자동차 전체에 있어서 테슬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가 만약에 판매량이 급증했다라고 하면은 내연기관차는 굉장히 악재죠. 뭐 모르죠. 현대기아차는 애매하네. 현대기아차는. 아마 테슬라
뭐 테슬라 상승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가격 인하 때문에 가격 경쟁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산다라고 하면 뭐 현대차 살 사람이 저쪽 테슬라 샀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으로? 주식으로? 아, 아니, 차로. 차를. 차로.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악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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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어쨌든 4분기에 20에서 25% 정도 빠졌으면 꽤 많이 빠진 것 같고 저 그래프를 보고도 네. 참 실적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적이 꼬부라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주가 네.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근데 그게 실적이 문제죠. 안 꼬부라지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실적이 꼬부라지면 이제 실적이 꼬부라지는 게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한 코멘트도 신한 리포트에 있습니다. 네. 아니 저거 영업이익이 안 꺾여서 3.8배 낮아 보이지 저거 꺾이면은 뭐 6배 7배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컨센이 얼마나 떨어져야지 과거에 이 영업이익분의 시가총액 평균 배수인 6.8배가 될 수 있을까? 네. 과연 영업이익이 얼마나 떨어지는 거를 지금 반영한 수치일까를 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영업이익이 현재 추정치가 18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평균 배수인 6.8배가 되려면 영업이익 컨센이 44%가 하락해야 됩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컨센보다 실제로 반토막으로 떨어져야지 과거 평균이 6.8배 수준까지 배수가 나온다는 거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 더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는 그렇죠. 그건 조금 더 심한. 그 반도체 회사니까. 경기랑은 반도체는 조금 좀, 사이클이 틀리긴 하지만 네, 둔탁하죠. 이 어쨌든 거기는. 44%는 떨어져야지 평균 배수로 된다. 네. 그 말은 44%까지는 안 떨어지겠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낮다라는 얘기를 주가가 하는 조금 거죠. 좀 많이 반영이 하락 반영을 했다. 주가는 낮죠. 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가는 낮습니다. 근데 아직 빠지기 시작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빠지기 컨센서스가 좀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주가가 이렇게 막 많이 빠졌다고 쭈르륵 상승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여튼 뭐 장사는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인센티브가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이제 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도 그렇고 모든 회사들이 가격을 낮췄다는 거는. 그리고 뭐 이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요. 그 최근에 금리 주식이 좀 많이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연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이 페드나 한국은행도 그렇고 기준금리 내린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해서 시장이 반등한다면 개별 업종으로도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금리 부담 때문에 수요 침체 우려로 많이 떨어졌던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조금 반대 시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직 IT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이런 시클리컬들 많이 올라왔잖아요. 바닥 대비해서. 네. 근데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 4분기에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침체 우려. 이게 아마 가장 컸었던 것 같은데 그 반대로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면 좀 더 미시적으로 업종별로 들어가서도 이 금리 상승기에 타격을 많이 받았던 업종에 조금 준비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애매해요. 조금 저는 약간 좀 애매해서. 이른 시기다. 이 생각에는. 급하지 말자. 왜냐하면 급해서 항상 체했거든 저는. 옛날보다 좀 느긋해졌어요. 네. 그 덕분에 그 유튜브 덕분이죠.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조금 진중해졌어.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등도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삼성전자는 현재 가격이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경쟁 구도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올라가면 쭉쭉 뻗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사두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릴 거 각오하고. 근데 자동차는 경쟁이 격화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삑살이 조금만 나면은 이상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왜냐면 경쟁이 되게 격화된다면 주가 못 가. 이익이 좋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쟁이 막 더 심해져 지금보다. 근데 이익은 좋아. 하실 거예요? 물론 어렵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겠냐고. 투자의 컨셉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가격을 낮췄으니 테슬라가 다른 회사도 낮출 수 있고 그럼 가격 경쟁이 시작되는 건 경쟁이 격화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단계만 넘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회사 좋고 다 좋은데 조금만 더 보자 하는 입장입니다. 놓쳐도 좀 기다려보자. 놓쳐도 상관없다. 종목이 이거밖에 없어?
종목이 이거밖에 아니, 없냐? 아니 뭐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아니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2천 종목도 넘니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자. 놓치면 놓치는 대로 안녕 잘가 이렇게 보내면 된다 이 말이죠.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의 예시가 약간 자동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요즘은 좀 생각이 좀 나고 있는 맞긴 맞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하나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 빠른 접근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네, 참고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주택 거래량 최근에 조금 정부가 1월 3일 날 이 대책 규제 완화를 대폭했잖아요. 네. 발표하고 나서 주택 거래량이 조금 회복하고 있는데 인테리어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요거 접근을 추천을 하는 네. 하나증권에서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이 셰시, 부엌,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사는 대부분 매매 거래를 한 이후에 이사를 갈 때 진행이 되는 공사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실적이랑 그리고 또는 주가 추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좀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 수급 지수 보면 72.1 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을 뭐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뭐 잠깐의 상승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2주 동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조금씩은 했고 근데 물론 100 이하이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는 아직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바닥에서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유의미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인테리어 업체를 실적 바닥 시그널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샘, LG 하우시스 대표적인 인테리어 업체죠. 이 업체들 주가가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구간에 작년 1년 동안에만 32%, 40%씩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타 요인인데 최근에 이 공개 매수 의무화 제도가 거론이 좀 되고 있잖아요. 추진하자.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5% 이상 지분 인수를 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25% 대주주만 비싸게 사주지 말고 최소 50% 지분 플러스 한 주까지 해서 대주주하고 동일한 가격대에 프리미엄을 주고 소액주주들의 지분도 사주자. 요겁니다. 100% 아닌 건 아쉽지만 어쨌든 요런 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 빠르면 24년도 하반기에 실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요 발표가 좀 나오고 나서 유한타증권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 현재 지분율이 25%에서 50% 사이로 갖고 있는 이제 대주주 그리고 그 대주주가 사모펀드라면 뭐 얼마 안 지나서 엑시트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회사들에 좀 시장이 관심이 좀 집중될 것 같다. 그 중에 하나가 유한타에서 제시했던 게 한샘이었습니다. 한샘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데요. 그 IMMP가 갖고 있죠. 보유 지분이 28%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 엑시트하면 뭐 나머지 지분도 좀 사주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예전 인수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당 인수가가 22만 원. 현재 주가가 5만 원 초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샀을 때보다 한 4분의 1 토막.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2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개인 것까지 샀으면 그 가격에 못 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격에 못 샀어요. 네.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 준다고 사다가 더 비싸게 그냥 뒤집어 쓴 경우죠. 정말 대주주는 엑시트를 잘했죠. 네. 네, 그때 IMMP가 한샘에 투자할 때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했거든요. 그 블라인드 펀드가 한샘에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한샘에 투자한 비중이 한 17%. 물론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선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신한지주에도 투자했고 하나투어에도 투자했고 여러 비상장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 한샘이 전체 수익률을 좀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을 서두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있긴 한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2020년에 이 펀드 결성을 했는데 만기가 10년입니다. 그래서 23년도가 돼도 한 7년 정도 만기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이 이렇게 반토막 났을 때 지금 과연 사모펀드가 매각을 추진을 할까? 이건 조금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주택 거래량이 반등을 했을 때 인테리어 업체들 실적도 반등하는 시그널이다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죠. 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좀 동의를 한 것 같아서 하우시스랑 한샘도 오늘 6%대 3%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얘기로는 실제로 매물이 좀 사라진다는데요. 부동산 매물이 서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사라지긴 했습니다. 네. 아주 싸게 나온 급매물들이 네. 조금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오히려 긍정론자들 좀 더 이렇게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때를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딱 진짜 살려고 하는 준비를 딱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1월 3일날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뭐 매수를 하는 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2차전지 이슈인데요.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했는데,
일단 4분기는 어닝 쇼크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이체전지 뭐 셀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기업들까지 대부분은 아마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3분기에 원재료 비용이 매입했던 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될 것이다. 그 말은 판가도 따라서 내려왔다라는 거겠죠. 심지어는 이제 판가 하락분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좀 스프레드 축소가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하고 니켈 가격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참 예전에는 리튬 가격도 그렇고 니켈 가격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때 판가 인상을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많이 누리면서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또 다음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고 이걸 반복을 했었는데 리튬 가격은 작년 10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니켈 가격은 최근에 이제 1월 3일 날 고점 찍고 현재까지 며칠 안 지난 것 같은데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 하락기에는 스프레드 축소가 좀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유안타에서는 최근 이 12월 달 이후로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EV EBITDA 기준으로 23년도 18배까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이 의견도 한 가지 깔려 있는 가정이 원자재 가격이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로 더 떨어질지는 뭐 알 수 없으니까 원자재 가격 추이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작년 말에 골드만삭스에서 24년도 정점을 치고 원자재가 뭐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으니까 뭐 당연히 Q 급증하는 거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원자재 가격도 하나의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올라와서 오히려 빠질 때 뭐 마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빠질 때요? 빠지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판가가 유지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요. 그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는데 떨어지면 또 옛날처럼 똑같이 그거 반영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떨어져야 될 터인데.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계약을 판가를 원자재 가격하고 연동해서 많이 했잖아요. 양극재 기업들이나. 그래가지고 뭐 원자재 가격이 뭐 떨어지면 판가도 아마 시차를 두고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좀 LG엔솔도 한 4.6%나 좀 많이 떨어졌고요. LG화학도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LNF가 소재주들 중에는 한 3% 정도 빠져서 제일 많이 빠졌고요. 대부분 1, 2% 정도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도 펀드 국내 펀드 시장 자금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전체 펀드 순자산이 22년 한 해 동안 19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다니요? 총 851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줄어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순 유입된 금액을 보면은 플러스 56조 원이 순 유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채권 시장도 안 좋았다 보니까 순자산 증가가 19조 원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건 주식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 채권 모두 다 이제 펀드 시장이 순 유입이 됐고요. 네. 공모 펀드만 봤을 때는 순자산이 감소했습니다. 뭐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공모 펀드는 좀 인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펀드 매니저 멸망의 시대라고 표현하더니만 정말 그러네.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주식 쪽만 봐도 주식형 공모 펀드는 좀 많이 계속 몇 년 내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부활시킵시다. 네. 네. 펀드 시장을. 네. 네, 29조 원 정도 순자산이 줄어서 280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사모펀드 순자산은 증시 약세에도 48조 원 증가해서 총 570조 원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공모보다 사모가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부동산 모두 부진했는데 펀드의 자금은 모두 다 순유입이 되었습니다. 주식형 펀드, 단기금융상품, 부동산, 특별자산펀드 대부분 다 순유입이 몇십조 단위로 됐고요. 네. 채권형 펀드만 11조 원 정도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제 설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번 뒤집어 보는 역사가 한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설날 전에도 오를 수 있다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뭐 9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죠. 네. 다시 그렇죠. 올라가겠죠? 근데 하루 만인데도 굉장히 아쉽네. 네. 참. 네.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어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일 다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